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판사 탄핵과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19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혼돈의 사법부 사태, 재판 통한 실체 규명이 우선이다. 동아일보는 첫 법관 탄핵 촉구 의결, 길고 험한 진통의 시작이다. 멸기인신문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론, 실체적 진실 규명이 먼저다. 문화일보는 여론 따라 법관 탄핵 주장한 판사들 재판도 그렇게 하나 라면서 비판적인 사설들을 내보냈습니다. 정치 대란이 아니라 사법거래, 그 자체가 위헌이자 내란 행위였죠. 그것이 오늘날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양성태 전 대법원장 등 핵심 당사자가 조사를 받았거나 지금 구속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 반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 반이 지나면서 그 증거는 철저하게 인멸됐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서 과연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불법이 있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드러난 것만으로도 상당한 불법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판사 탄핵에 대해서 이 수거보수 신문들이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구속되는데 불법을 저지른 판사가 도대체 뭐라고 탄핵당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인천 폭행 사태의 인성 파괴 10대 사회가 키우는 것 아닌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같은 학년 학생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가 추락사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소수인 다문화 가정 학생이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가정과 이 사회 폭력으로부터 뭐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폭력적 구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주요한 구조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제도화되고 교육화된 이런 그 학교 제도, 분위기, 또 획일적인 성적과 서열화 자체 이런 것도 사실 구조적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다문화 가정 학생의 그런 비극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인종이나 민족 등 차별과 멸시가 그 폭력이란 점을 가르치지 못한 그런 사회와 학교 교육의 원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부되어서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 관련해서 한경신문은 내년 전산업 부진이라는데 공공부문만 호황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행의 3분기 경제활동별 실질 국내 총생산 GDP를 집계한 결과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분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팽창은 영국 제조업 붕괴에서 보듯이 산업 공동화와 계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공공부문이 성장하면 민간부문이 죽는다는 것이죠.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로는 산업이 죽고 나면 소용이 없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가 정신도 민간 투자도 살아나기 어렵다.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어떤 그 사설을 내보냈네요. 공공부문이 호황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인 것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기반한 운영이었죠.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20년 동안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대거 추진했고 그리고 아웃소싱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또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하고 직원들 간의 경쟁을 촉발시켰죠.
그러나 이 공공부문의 공공성이 무너지거나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공공부문의 어떤 성과, 그것은 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 증가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주머니 돈이 삼짓돈이 되는 풍선 효과와 같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민간 부문이 어려운 것은 공공부문 때문이 아니라 대외적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이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 문제, 그리고 이 재벌 구조 지금 4대까지 세속되고 있는, 뭐 갑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재벌 구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자본주의 이 체제의 문제죠. 자본주의 공황적, 우리가 97, 98년 IMF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또 10년 만에 2008년에 미국발 금융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지금 전지구적 이 자본주의 공황적 상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중 간에는 무역 전쟁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 민간 기업에 있어서 중첩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아이노믹스 대 제이노믹스 치열하게 논쟁해보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에 대응하는 경제 구상으로 아이노믹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율, 창의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 경제, 뭐 항상 하던 얘기죠. 뭐 최저임금 교섭을 본권화시키고, 뭐 산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 교섭을 따로 해야 한다. 뭐 연대임금제, 뭐 대기업 임금을 깎거나 줄여서 중소기업 임금에 뭐 이렇게 보태준다든가, 공무원 정원을 동결한다든가, 노동시장 유연 안정성을 강화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들인데, 그거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나 지금 문재인 정부도 다 추진해 오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일관된 내용입니다. 중량 평준화 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줄이고 중소기업 상승률을 높여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 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건절, 공공부문 대기업 노조의 특권을 타협하고 공공부문 임금 공개법을 제정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자는 것인데, 강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몇 개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총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상한법을 통과시키고 탄력 근로제를 지금 도입을 야당과 합의했잖아요. 그리고 광주형 반값 일자리 시도 등 이것들이 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시하고 있는 아이노믹스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결코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뭐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이다 뭐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웠을 뿐이지 그 경제정책의 기전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초등학생 속여 김정은 환영단 신청서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라는 단체 강사가 담임교사가 수업 신청을 한 6학년 학급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반도에 그려진 김정은 환영 엽서를 나눠주며 꾸며보라고 했는데 엽서 뒷면은 환영단 참가 신청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 평화통일교육 자체를 예전에 반공교육의 일색이었는데 평화통일교육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 친북교육이다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에 환영 행사에 초등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그 독재 정권 시절에 환영 행사에 학생들 동원해 태극기 들고 윤도변에 나가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일종의 강제 동원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뭐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쪽으로 이제 만약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답방하는 형식으로 방남을 한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평양 가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환영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죠. 그러나 이런 뭐 학생들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원전 정설 유지 원하는 국민이 68%다. 청와대엔 이것이 말동풍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제목 사설에서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 추구 교수협의회가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69.5%, 반대가 25%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3분의 2 이상이 압도적으로 원자력을 찬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약 30%인 원자력 발전의 전기 생산 비중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늘려야 한다가 35.4%, 유지해야가 30.5%로 늘려야 한다가 제일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 방법론에서 보면 항상 그 조사 결과보다는 조사하기 전에 조사의 목적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예를 들면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조사할 경우와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조사할 경우 조사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표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조사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조사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가, 또 어떤 목적으로 조사하는가, 어떤 항목, 어떤 방식, 또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사 방법론에서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올해 8월 6일에 7일 사이에 폭염 시기, 정말 더웠을 때 전기 사용으로 원전을 이용하는 데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또 8월 6일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달된 날이라고 합니다. 8월 6일은 이럴 때 물으면 이게 달라지죠. 이게 좀 원전이 있어도 이렇게 전기가 지금 이 정전 불안이 있을 정도로 전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원전으로서 어떡하지? 원전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을 때도 전기 생산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현재 원전이 전체 전기 생산의 30% 수준이기 때문에 폭염 시기에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이 우려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원전이 계속 가동돼야 한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 26일에서 28일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전 확대에 찬성한 국민은 14%고 원전을 축소해야 된다가 32%로 2배 넘는 응답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기 생산에 적합한 전원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태양광이 45%, 원전은 30%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사하는가, 언제 조사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가, 어떻게 묻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원자력학회가 물었으니, 조사를 했으니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이재명 수사 물타기 말고 경찰 배후 권력 안담에 밝혀라 라고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네요. 뭐 현재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부정했습니다. 해경군 김 씨에 대해서 자신의 부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당장 밝히기 어렵겠네요. 이제 경찰 수사를 가지고 검찰이 이제 뭐 확대 수사를 하든 부강 수사를 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하겠죠. 그러다면 이제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이재명 지사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법정 공방이 뭐 정의를 신청한다든가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뭐 계속 이렇게 되면 재판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 지사가 여권 내에 지난번 작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경합을 이룬 후보이고 또 차기에 유력한 민주당의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여권 내의 어떤 권력 투쟁의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반도체도 먹구름, 혁신 없으면 경제는 침몰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반도체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중국 견제로 흔들리고 있다. 명분에 집착해 부작용 투성이의 소득주도 성장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뭐 반도체 얘기하다가 또 결론은 뭐 기성전 소득주도 성장 공격이네요. 뭐 혁신을 얘기하는데 혁신 없으면 경제는 침몰한다 얘기하는데 혁신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영혁신과 기술혁신이죠. 우리나라 경영, 재벌 대기업 경영이 재벌 체제 중심이잖아요. 부의 예를 들면 불로소득, 부의 그 정여사 불법적 정여상속, 그리고 이 초기에 재벌 총수들이야 정말 자기 몸으로 피땀으로, 물론 정경유착 구조 속에서 박정희 군산 독재 정권에 의해서 재벌을 육성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 스스로 자기가 땀을 흘려서 그 기업을 이제 일군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이제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가면서 정말 최근에 나타나는 갑질 형태들이나 여러 가지 그 무능한 경영자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의 그 재벌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 유지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헌법 10조 11조 2항에도 특수 집단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체제는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을 해체시키자라는 주장은 아니죠.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혁신에서 경영 혁신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을 가져가야 되는데, 기술 격차, 반도체 기술 격차만 계속 얘기할 것이 아니라 R&D 투자를 늘려야 하는 것이죠. 산해일복을 수백조를 쌓아놓고 엉뚱하게 비자금을 만든다든가 돈을 해외로 빼돌린다든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만 이 수백조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R&D 투자를 통해서 기술 혁신을 가져가야 뒤떨어진 기술이 뛰어넘든 아니면 초격차로 따라오는 기술을 따돌리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경영혁신과 기술혁신을 하지 않고 계속 노동개혁이니 이런 얘기나 하고 규제 완화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공개하는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그냥 슬로건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올해 인상한 돈이 10조 원 인상한 건데, 그것 때문에 무슨 반도체가 어렵고 한국 경제 침울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10대 재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 이것을 면제로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몇 개 재벌이 지금 몇 년 동안 한 5, 6년 사이에 투자하겠다는 돈이 400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고용, 또 이 부가적으로 연관 산업에 의해서 만드는 일자리까지 따지면 몇백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수십 년 동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재벌 대기업들은 고용력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들이 고용을 하는 거지 재벌 대기업 고용은 굉장히 적다. 실제 몇만 명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조기 퇴직이라든가 정리해고라든가 이런 명예퇴직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조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네요. 동아일보는 KDI 무노조 사업장에서 정규직 더 늘어 노조 공하고 역설이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기간제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니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규직이 12.6% 늘어난 반면에 노조가 있는 기업은 8.2%에 불과했다. 고용 유연성은 기업이 경쟁을 확보하는 데 필수 요건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물었을 때 규제계 공공계획을 제치고 고용 유연성이 최우선 과제였다라고 지적하면서, 노조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정부는 먼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네요. 결국 대표적으로 강조형 일자리의 경우 반값 모델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성사되기 좀 어려운 상황까지 갔는데요. 어떤 조건의 정규직이냐가 문제죠, 사실은요.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럼 정규직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찾아간 인천공항이나 지금 파업 중인 자볼드 같은 경우에 정규직이라고 우깁니다. 어떤 정규직이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규직과는 임금이나 고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별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정규직이냐? 정규직이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정규직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정규직의 임금, 고용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야 하는 거죠. 그냥 정규직, 그냥 비정규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자동차 대공장에
이 비정규직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소형사업장의 비정규직, 알바 노동 다 비정규직이잖아요. 비정규직이라도 임금과 고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굉장히 차별적인 거죠. 정규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의 정규직인가 중소기업의 정규직인가 영세 상공업의 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직접 고용의 정규직이냐 자회사의 정규직이냐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규직이다, 정규직으로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용 유연성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의 이윤 극대화의 필수죠. 그리고 오늘날 고용 유연성은 자본의 먹튀의 필수 요건입니다. 고용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규직 비정규직화하고 정규직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하고 그렇게 해서 먹튀를 쉽게 하기 위한 방편이죠.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나라가 무슨 노조공화국인가요? 우리보다 조직률이 훨씬 높은 북구 유럽의 경우에는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국가가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해고라든가 실업의 문제는 사회복지를 통해서 다시 재교육되고 재훈련되고 다시 제공되는 그런 안정성을 가져가는 나라들이 훨씬 조직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대기업 집단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기업 현실 눈 감고 적개심만 부르는 법안 어쩌자는 건가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도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이달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그런데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일부 기업에 한정된 문제를 법률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런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적개심을 부르는 법안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근데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전체 그룹 계열사 경영권을 행사한 재벌들을 제재하는 것과 기업에 대한 적개심은 별개의 문제죠.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라 재벌 족벌체제, 재벌 총수, 이런 부당한 지배 개입, 이런 것에 대한 제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 자신이 참여연대나 또 경제민주화 그리고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서 재벌 개혁을 주장했던 당사자로서 지금 재벌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획일적 주 52시간 부작용 국회가 결자 해지해야 한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주 52시간 근로제 단속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업과 노동자 모두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탄력 근로제, 선택 근로제 등 유연 근무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사합의로 탄력적 근로제 적용 시간을 1년까지 운영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제는 육아, 학위, 취득 등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권과 수입이 더 필요한 노동자를 위한 더 일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 유연 근로제 희망 노동자가 700만 명에 달한다. 매일경제신문은 양대 노총 목리에도 탄력 근로제 확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탄력 근로제를 총공세로 이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여야 합의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50조에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12시간, 노사 합의로 12시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노동시간 연장입니다. 12시간이 연장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지금도 3개월 단위로 탄력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개월 단위로 탄력 근로제를 운영할 경우에 주당 64시간 연속 노동을 시킬 수 있는데 20주 연속 주당 64시간을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 단위의 이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주당 64시간으로 18개월 연속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멕시코 다니는 세계 2위 장시간 노동인데
그리고 과로사 등 산재 사망률은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정말 치욕적인 기록이죠. 그런데 이 탄력 근로제를 1년 단위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과로사동 산재 사망률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이런 굉장히 야만적인 것이고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럽이 뭐 1년 단위 탄력 근로제 얘기하는 거는 주당 30시간대 나라에서나 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죠. 그것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주당 30시간대 국가에서나 검토할 일이고 우리는 실제 노동시간이 지금 52시간 상한제라고 했지만 운수, 의료 이런 또 특례 조항을 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50을 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지켜지나요? 50시간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그 업종들은 유럽의 2배에 달하는 연간 2배나 되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 지금 만약 64시간 연속이라고 하면 이걸 한 18개월, 20개월 정도로 간다고 하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주당 한 달에 240시간이고 10개월만 해도 2400시간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ILO, OECD에 보고된 노동시간이 연간 2114시간인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3000시간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실제 3000시간 넘는 그 노동자들도 굉장히 업종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고 그래서 심각한 그 과로사라든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온갖 그 질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연대를 이제 거명했는데 문화일보가 문 대통령 국가 지도자와 좌파연대 대표 기로에 섰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취임 1년 반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국정을 펼칠 것인가 아니면 좌파연대 대표를 할 것인가 이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하는 문제와 그리고 민주노총이 지금 불참한 상태에서 오는 11월 20일 경산호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할 이제 예정인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좌파연대 세력들이 총집결해서 저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핵심 지지 세력의 반대도 불구하고 국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비정규직법이라든가 한미 FTA라든가 여러 가지 국익을 선택했다. 그게 국익인가요? 비정규직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익이 아니죠. 자본의 이익이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후계자니까 말하자면 문 대통령도 좌파연대 대표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그 세력이 좌파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좌파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기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 국면에서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평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좌파 정책 이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펴온 핵심 참모였죠. 그리고 이 노동 존중, 소득주도 성장 이것은 인권을 표방해온 인권 변호사로서 인권 노동 변호사를 잘 메워온 현 대통령의 그런 슬로건입니다. 정치적 슬로건이죠. 정치적 슬로건이지 경제정책 자체가 이런 그 슬로건대로 경제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사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화일보가 내란 선동 이석기의 인권상 불교 일각의 반종교적 행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인류 보편에 갇힌 인권은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지향하는 바다. 그런데 내란 선동으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의원에게 인권상을 주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네요. 뭐 조계종 전체는 아니지만 조계종 아마 산하에 불교 인권위원회가 있었기 전 의원을 양심수라 판단하고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인권위원회 내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고 또 불교 내부에서는 당연히 반대가 존재하죠. 그러나 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린 실정법상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사람에게 불교계가 인권상을 수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종교나 사상의 자유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대법원 판결 재판 거래 문제, 지금 민중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성태 대법원의 이 재판 거래와 관련된 문제도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 이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또 인권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조계종 그 불교인권위원회가 이석기 전 의원에게 인권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이런 그 논쟁이 촉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판단하기 전에 아주 철학적으로, 종교 사상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이 논쟁들은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